안녕하세요. 제6주 대외정책 수업을 진행할게요.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배운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국내적, 국외적 상황 때문에 중국은 소련에 의존하는 대소일변도 정책을 펼쳤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1950년대 중반이 되면 소련에서 그 당시 지도자였던 그 스탈린이 사망하게 되고,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에 권력을 이어받은 후르시초프가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뭐였느냐 하면 스탈린이 워낙 독재였다. 그래서 1인 독재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후르시초프가 자본주의 진영과도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전해들은 마오쩌둥은 첫 번째는 스탈린의 개인에 대한 비판이 마치 중국에서 스탈린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던 마오쩌둥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두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 그 소련이 자본주의 국가와 이 평화적 공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대상으로 부단히 끊임없이 계속 혁명을 해야 되는데 소련이 배신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 후르시초프와 소련을 수정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깨어지고 소련은 그때까지 중국에 지원했던 것들을 다 철수시켜 버리죠.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자 마오쩌둥은 이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도 적대적인 국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도상 국가들을 포섭을 해서 자신의 이 편으로 만든 다음에 미국과 소련에 대항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미국과 소련에 대항하려는 이러한 전략이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이 소련의 지원이 없어지자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국내 정치나 또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그것들이 밖으로 표현되게 되는데요. 첫째, 국내 정책을 보면은 소련이나 외부의 지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일명 그것을 자력갱생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자력갱생의 하나의 그 정책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외부의 도움 없이 무모한 발전 전략은 결국 중국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오쩌둥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마오쩌둥은 다시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1957년, 58년, 59년까지 대약진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조정기를 거쳐서 1966년부터는 문화대혁명에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1957년에서 1960년대 말까지 중국은 정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외교 정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고립 외교 정책 또는 중국말로 하면 짜오판 와이자오라고 그래서 인상적이지 않은 미국과 소련에 저항하는 조반 외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의 50년대 말에서 60년대까지 있었던 외교 정책, 그 큰 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반소 반미, 반미 반소 정책이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고립 외교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립 외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국내적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업의 주요한 내용은
첫 번째,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반미 반소 정책의 지속. 두 번째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 즉, 그 시기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말까지 고립 외교 정책과 조반 외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국내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이 중국 외교 정책의 이 변화,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더 보시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밑에 그 단어를 보면 이변다오, 소련 일변도 정책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지난주까지 한 게 반띠, 반시우위, 스지의革命 무슨 뜻이냐면 미국을 반제국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반미 반소의 이 다른 말이 반제국주의, 반수정주의.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간지대론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제3세계 국가들을 자신들이 포섭해서 혁명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1950년대 중반의 일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반띠, 반슈, 위, 스지의革命, 와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 그 반수정주의와 반패권주의예요. 그리고 이때 고립 외교 정책을 하게 되죠. 이것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외교 정책이 나오느냐 하면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가 개선이 돼요.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가 개선이 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포섭해서 소련에 대항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한편이 되고 소련이 한편이 되는 그러한 대립구도로 가다가 1982년도가 되면 이 덩샤오핑이 등장을 해서 이제는 미국이나 소련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스스로 이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뭐가 생겼다? 힘이 생겼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독립자주 평화 외교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외교 정책을 보면 이 중국어로 말하면 타오광 양회 요수 조웨이, 그래서 이 자신의 실력을 감추고 힘을 키워서 해야 될 일은 하겠다라는 식으로 외교 정책이 발전하게 되죠. 그게 시진핑이 이전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변다오, 그죠? 대소일변도 정책, 반띠, 반시우위, 스지의革命 50년대 이 중반, 그리고 60년대를 이어서 가는 반시우위의 반박, 그죠? 그리고 80년대 독립자주 외교 정책, 그 다음에 90년대 타오광 양회, 요소 조웨이, 이런 식으로 외교 정책의 변화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해하시고 이 대외 관계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마오쩌둥이 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人不犯我，我不犯人。人若犯我，我必犯人。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不犯我,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我不犯人, 나도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나를 공격한다면 나도 반드시 삐죠. 반드시 그 상대방을 공격하겠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의 그 말들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된 이유는 특히 이제 소련이 자신을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반발로 이런 말들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 중국 외교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런 현상들을 조금씩 보여주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그 사드 문제가 있었을 때 중국이 그 한국에 오는 중국 여행객들을 강제로 못 오게 하거나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연예인이 중국에 진출을 못하게 이렇게 보복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일본하고의 관계 또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외교적으로 이렇게 보복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처음에는 중국이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굉장히 집착해 있었죠. 왜냐? 소련이 미국과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혁명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즉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표를 보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데올로기보다는 노란색 화살표가 위를 향하고 있죠. 국가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외교 정책이 초기에는 혁명적이었다가 가면 갈수록 일반적인 국가의 외교 정책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중국의 외교 정책의 이 흐름이 이렇게 왔구나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수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보시면 한 국가의 지도자가 독선에 빠지거나 또는 이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을 잘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심지어는 이렇게 어린 애기들조차도 굶주림에 허덕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비록 중국 공산당을 이끌고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을 해서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했지만 그 이후에 중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오류와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것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면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니엔년 부왕 제지 도정, 결코 계급투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무섭게 생긴 이 중국 사람이 보이고 그의 손에는 오른쪽 손에는 빨간 책이 하나 보이고 있어요. 그 빨간 책이 뭐냐면 모택동의 말들을 기록해 놓은 마오쩌둥 어록이라는 거예요. 모택동 어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계급투쟁을 추진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진에 보면 대조적으로 국민들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때 발생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국내적인 배경들이 결국은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립외교와 조반외교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네, 마오쩌둥은 소련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스스로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 즉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 대약진 운동은 중국을 참혹하게 실패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마오쩌둥은 공산혁명을 이룬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좀 더 발전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사회주의 소련으로부터 보통 사회주의 모국이라고 그러죠. 어머니의 나라. 왜냐 하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러나 소련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소련식 발전 모델을 포기하게 되고 스스로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기 시작을 해요. 대약진 운동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 독자적이고 더욱 빠르게 자력 갱생을 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중국의 발전 모델을 제3세계 국가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걸 통해서 혁명의 선두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약진 운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약진 운동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1958년에서 1960년대 초까지 일어났던 노동력을 집중화하는 산업의 추진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성장 운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노동력 집중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중국이 기계화나 자동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해서 함께 일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않았고 맹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맹목적인 것은 또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의 그 대표적인 공산당 기관지 신문 이름이 인민일보예요. People's Daily라고 그래서 런민루빠오라고 그러는데 1957년도 11월 13일 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농업 생산의 새로운 이 고조를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약진 운동이 전개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면 자신들의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가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했느냐 하면 그 구호가 7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자라는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택동의 이러한 그 정책은 결국은 농촌의 현실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민공사를 만들었는데, 인민공사는 뭐냐면 개인의 생활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마치 군대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생활을 하게끔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침에 일찍 같이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하러 갔다가 저녁 때 같이 돌아와서 모택동 사상을 학습을 하고 잠을 자고 또 같은 생활들을 반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 개인의 창의성이나 개인의 어떤 그 차별적인,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무시된 이 평균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꾀를 부려서 안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또 하나 이거 기가 막혔던 것은 뭐냐면 농촌에서 철강 생산을 진행을 했는데 뭐냐 하면 이 농민들이 어떻게 철을 만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지도한 건 어떻게 지도했느냐 하면 그 집집마다 앞에다가 그 불을 뗄 수 있는 거를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에 있는 쇠붙이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거를 불에다가 녹이는 거야. 그러면 쇠가 하나가 되겠죠. 근데 불을 이렇게 보통 그렇게 고열을 가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이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다가 이 고열을 가열을 해서 철강을 생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면 철은 철대로 쓸 수가 없고 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베어서 민둥산이 되었고, 그래서 홍수나 재해를 이겨낼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이 집에 있는 농기구들을 다 철강 생산한다고 거기에다가 만들어 버려서 농기구도 없고 일할 시간에 일 안 하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 대약진 운동은 굉장히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약진 운동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인민공사거든요. 인민공사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사유제를 완전히 폐기하고 집단 소유제와 전민 소유제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 농촌에서는 인민공사를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주민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데 생산, 소비, 교육, 정치, 상업, 군사 등 모든 생활을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였죠. 그리고 그 인민공사 안에는 공동식당, 유치원, 양로원, 병원 등 복지시설도 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분배 방식은 무상급여와 함께 임금제가 병행해서 실시됐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왜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떤 제품들이 주고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대약진 운동의 인민공사는 내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물건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국가가 자, 당신은 몸무게가 80kg니까 하루에 몇 칼로리가 필요해요. 그럼 몇 칼로리가 필요하면 당신은 얼마만큼 먹으면 돼요. 라고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당신은 그 1년에 옷을 몇 벌이면 되니까 몇 벌을 분배해 주겠어요. 이런 식의 것들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이 최악의 상황을 맞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모두가 평등하자. 평등하다는 말 좋죠.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평균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생산력은 향상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국가의 생산력이 향상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는 어려워지고 이 국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바로 대약진 운동이었어요. 네, 대약진 운동과 함께 중국을 어렵게 했던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 대약진과 문화 대혁명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끔 했고 마오쩌둥 개인으로 보면 실패한 정책이었고 그것이 대외 정책으로는 중국을 더 다른 나라와 고립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